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청 인사가 없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고요. 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IMF 때보다도 더 위기가 구조적인데 이럴 때는 이제 기업에서 리더들이 나와서 좀 사회에 대해서 위기라는 얘기도 좀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뭐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관심은 기업에서의 리더십입니다. 경영학이 아마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뭐 엄청 많아서 이거를 리더십 정글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리더십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널리 쓰이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 또는 기업이 요구하는 지도자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로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장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 있고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에도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리더십 위기를 맞았고 지난 10년 이상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특별히 정치학자이신 박상원 박사님께 대한민국은 왜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지 배경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원입니다. 제가 좋은 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흥미로운 특징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사후의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과나 업적지향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권력을 잡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되지 그 이후에 업적과 성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게 민주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는 늘 여론과 반대당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청와대라고 불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서들이랄까요? 이들이 늘 회의하거나 하는 것의 안건은 되게 야당의 비판 또는 언론의 반응을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만 관심이 지나치게 많지 전체적으로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과나 업적에 대한 문제가 조금 둔감한 것이 민주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민주화를 보통은 정당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역할을 하는 속에서 하는데 한국은 학생운동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좀 흥미로운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민주주의 해석은 대개 직접 민주주의 또는 시민 직접 정치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리더십의 역할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민주주의관을 가졌기 때문에 대개 이분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그 외부의 민심을 받아서 결정하자,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런 방법의 이제 제도론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당에서도 누군가는 가치를 제시하고 이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이런 역할보다는 누가 여론을 더 많이 소구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운동권적 민주주의론이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역설적으로 좋은 리더십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는 여론조사가 거의 유사 신이나 거의 사이비 종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는 어떤 사람이고 과연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만 물으면서 국가를 운영할 능력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게 돼버린 게 이제 이 두 번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비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정치 리더십의 교육장은 어디일까? 정치 리더십은 나라별로 어떻게 길러지고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프랑스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하는 소위 그랑제꿀이라고 하는 대학 체계 안에서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이제 길러냅니다.
이른바 국가 주도의 대학에서 이사회 엘리트들을 이렇게 양성해내는 게 이제 프랑스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가족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정치 리더 가문 안에서 생활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이제 정치 리더십을 이렇게 뭐 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국부라고 불리는 사실상 뭐 철학자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제 영웅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남북전쟁 이후에 그란트라고 하는 북부군 장군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거나 50년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2차 대전의 영웅이 뭐 운영을 한다거나 때로 가끔은 뭐 기업가 출신들이 대통령을 한다거나 하지만 대개는 미국도 주지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방의 그 큰 연방에 속해 있는 아주 큰 주를 통치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어떤 패턴 같은 게 조금 더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 나라, 영국의 경우라든지 독일의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 되게 그들은 정당이나 의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현재 대학에서 국가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떤 그 구조와 체계인 일종의 복합 구조 중에서 가장 큰 복합 구조인 국가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훈련은 그건 특별한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대학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가족의 경우도 그게 별로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라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면 좋은 리더십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일지라도 대통령으로서 꼭 성공한 모델은 되지 못해서 일본형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이 참 열려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우리도 뭐 이제는 점점 그 광역지사나 광역시장들이 이제 대선에 이제 도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주라고 하는 게 사실상 독립된 국가와 또 독립된 헌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사실상 대통령보다 거기가 더 전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을 했다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기에 그 적합한 훈련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델도 우리한테는 이제 잘 적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이나 독일처럼 오랫동안 정당에서 의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학에서는 가장 교과서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독일의 20세기 초 민주화를 지켜보면서 리더십 없는 민주화 또는 리더 없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아주 큰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남겼는데 막스 베버가 의회와 정당을 중시한 이유는 거기야말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리더십의 교육장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당과 국회를 보면 거기서 리더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와 정당은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필요로 하는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는 우리가 너무 저발전된 상태입니다. 의회나 정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보나 그 어떤 기술은 일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좋은 리더가 갖춰야 될 신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식과 비전부터 시작해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떻게 보면 파당적으로 다툼하는 것이 압도적인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나 정당에서 길러진 사람들일수록 더 갈등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리더십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는 계속되겠지만 지금의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가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거기에서도 훌륭한 리더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의 대학 체제나 앞선 정치가들의 2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거나 아니면 뭐 미국처럼 지방 정부를 경험한 사람에게 맡기기에도 난점이 많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나는지는 한번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 첫 번째 얘기하셨던 민주주의에서는 당선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성과에 별로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네, 얘기하는 게 중국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을 잘하는 이유가 자기네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정치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교육 시스템이든 간에 또는 뭐 가족이든 또는 정치권 내 행정 경험이든 이제 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정치 지도자 얘기만 해도 엄청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기업 지도자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엄청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아마 위기락은 얘기를 하면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라도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업 리더들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뭐 정치는 사료라고 한번 했다가 혼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계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 변화에 노력해 주신 분이 우리 문국현 회장님이신데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기업 리더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왜 제한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오리강산 푸르게를 41년 전에 제안할 때 회사 내부 저항도 컸지만 사회적 저항도 컸거든요. 기업인들이 대정부 관계는 중요시 여기면서 사실은 대환경 관계라든가 대사회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권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건국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은 정부 주도고 그 다음은 재벌이 정부와 함께 또 관계가 중요했지 임직원들이 사회적 문제나 뭐 환경적 문제를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수직적 탑다운 방식 그리고 대정부 관계를 중요시하거나 대언론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창업 정신이나 사회적 창업이나 뭐 환경적 창업이나 기술적 창업은 상대적으로 억눌린 30년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스라엘 등은 지난 30년은 거의 창업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사는 거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결별하지만 결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창업의 시대를 20년 이상 더 길게 보면 30년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개개인들의 리더십이나 개개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제약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창업국가 선언을 하는 순간 저는 정부 주도형 경제, 재벌 주도형 경제에서 세 번째 경제, 창업 경제로 진입해서 세 다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굉장히 은둔형이 많은 것 같고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안 나서고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재벌 세대 이후에 가장 그래도 성공적인 창업 기업이 사실 네이버인데 네이버나 뭐 쿠팡. 근데 그런 회사의 창업자들도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사회가 기업인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기대가 많지만 과도기에 예를 들면 어디 토지 개발하는 데나 뭐 지방정부와 엉뚱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중앙정부하고 관련은 없어도. 아직도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0% 투명하지 않은 것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 100% 투명하지 않은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부에 대해서 소위 그 깨끗한 부, 그 청부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그죠? 돈 번 사람은 뭔가 풀린 짓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편견이 낼까?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뭐 기업인들이 많이 나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이 창업자들, 빅테크 사람들이 꽤 목소리가 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재벌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을 만드신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기업을 정리하고 사회를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 같은 분은 요새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중견기업의 리더들이 오히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하시고 계셔서 고맙게 느끼고 있고 또 재벌 기업들도 뭐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선진국에 수천 수만 개의 신창업 기업들이 특히 유니콘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예 문화화돼 있고 부의 환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 개의 신창업들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유니콘이 매년 막 천여 개씩 이렇게 탄생되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성과도 크지 않고 그 다음번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의에 의한 기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모든 기업의 생활화가 돼 있고 문화화가 돼 있고 리더십화가 돼 있는 거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의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은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늘 비즈니스를 그렇죠. 예, 많이 저 하는 것 같긴 임팩트나 뭐 이런 한데 걸 따지죠. 예.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많이 카피나 빨리 가는 거 위주죠. 가 예. 그런 걸 카피나 빨리 가거나 커지는 거나 이런 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리더들의 관심사라 할까?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세, 3세 경영자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러한 그 가족 기업 중심의 그런 기업에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또는 바람직한지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석구 부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제가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의 언어 경영자 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회사 경영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중견기업은 이렇게 뭐 기부도 하고 하는데 대기업은 훨씬 더 이게 금전적으로 큰 돈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것은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회 문화가 사실 이게 가족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대기업은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회 일반적인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대기업 오너분들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속 증여 세제 하에서는 거기에 아주 시달리고 계시고 거기에 자유롭지 않다 보니 당장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데 기부를 사업과 관련 없이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사자성어가 될 것 같은데 국회 가자입니다. 국회 가자. 여러분들 앞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회사원이랑 그다음 회사, 그다음 가정, 이제 자식인데요. 마지막에 다? 다 자. 자식, 자. 아, 예, 자신. 저부터도 심적으로는 자식 제일 먼저고 그다음 가정 생각하고 그다음 회사 생각하고 그다음 국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속마음일지라도 철학에도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뭐 그런 철학이 있는데 지금 자식이 먼저 그렇게 생각들지만 진짜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회사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는 우리 기업 쪽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들이 다 헝클어지게 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 오너분들이 그래도 장점이 있는 것이 사업의 영속성 이런 관점에서 아까 경영권 승계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고심하고 어려워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상속세, 증여세 많고 이런데 가족 기업을 유지한다는 게 우선이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전인수 교수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시민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기업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있고요. 정부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시민단체라는 게 거버넌스 구조로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이렇게 그 운영을 해보니까 그 운동권 출신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해주면은 이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가?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한마디로 서번트 같아요, 서번트. 그러니까 제가 나서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니네들 한번 해볼래?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까? 이렇게 해서 뒤에서 그냥 아이디어도 내주고
또 어디 가서 돈도 좀 구워오고 해가지고서 한 5년 하니까 인제사 말빨이 맥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경영학 교수가 어디 이 운동권들이 모임인 이 시민단체 와가지고 이사장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은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번트가 중요하구나. 이제 그 생각을 제가 절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접촉한, 그러니까 시민단체 이사장으로서 접촉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국제 대기업이고 회장님이시죠. 이세고. 그런데 귀담아 들어요. 아, 시민단체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 회사에다가 하면은 이게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대요. 이사회를 통과해서 회사 이름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요. 제 개인 돈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지원받았거든요. 대기업의 대그룹의 회장님이 이런 마인드도 가지고 계시구나. 기업인들의 보이지 않는 기부, 선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다고 봐요. 기업인들이 사회 지도자로 안 나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뒤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시민단체긴 하지만 거기서 리더로서 이렇게 수용되는데 한 5년 걸리고 그 리더십 스타일은 일종의 서번트 리더십이다. 근데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위계적인 조직에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어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수용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시대는 사실은 굉장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유지하기가 힘든. 현재 우리나라의 이 가족기업 상황, 2세, 3세 경영 상황에서 조직이 어떻게 혁신을 하는 조직으로 팔바꿈할 수 있나? 그게 지금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우리 기업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영배 교수님 혁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절차적 정의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이제 민주주의에서 리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중국의 리더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지의 세션식 후계자 육성하는 프로그램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시될 때도 보면 포텐셜 리더를 선발한 다음에 계속 챌린지를 주거든요. 그 챌린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지의 후계자가 되는데 중국도 보면 공산당 내부이긴 하지만 거기서 포텐셜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여러 성들을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성과를 내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정치위원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우리 기업한테 그걸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조직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리더십을 강의할 때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리더가 되는 능력과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 리더십을 펼쳐나가는 능력은 다른 거다. 그 두 개가 구분됐대. 사실 두 개가 같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업 내에서도 경영자가 되는 것과 경영자로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이걸 펼쳐나가는 능력은 올바른 리더를 선발하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두 개가 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꽤 그 갭이 크다. 특히 정치 지도자는 그 갭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혁신 리더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혁신은 리더가 없이 가능할까? 제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거는요. 그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코를 깨는 거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깨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인 개선이냐 아니면 파괴적 혁신이냐 그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혁신의 성공은 파워 스트럭처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이 혁신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을 깨야지 그게 가능한데 어떤 시스템이 리더 없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리더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리더가 혁신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장 경제가 창의성이나 아니면 혁신에 있어서 좋은 거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최근에 중국이 혁신 성과를 엄청 내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자유롭지 않고 뭐 시장은 돌아갈 수 있지만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역시 국가의 지도자가 혁신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는 우리나라에는 정말 혁신의 리더가 누가 있을까? 그렇게 보면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정주영 회장님이나 아니면 뭐 이병철 회장님, 특히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신경을 하면서 정말 혁신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 사회에다 확실히 보여주긴 했는데 그 외에 다른 example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번 혁신을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 혁신의 성공을 통해서 얻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나라 경영자들한테 굉장히 많지 않은가. 예를 들면 네이버 사례도 보면 그런 것 같고 카카오 사례를 봐도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2세, 3세 경영자들의 태도 아니 패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재벌 2세라고 그러면 돈 걱정 안 하고 웬만큼 좀 안정된 기업의 2세, 3세라 그러면 내가 왜 노력을 해요? 얼마나 편한데 내 사는 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엠파이어 유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경영이 이제 한 70년 정도 되다 보니까 3세 경영자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됐는데 3세 경영자는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세 경영자한테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혁신을 해야 되니까, 여기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네. 사람들은 좀 물러나고, 뒤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경영학에서는 이미 뭐 양손잡이 경영이라고 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기업은 사실은 그 성장을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뭐 전 세계 기업이 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단기적인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인 그또 도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양손잡이 조직인 거고 적어도 조직의 일부에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에서는 그런 혁신을 할 수 있는 익스페리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을 키우는 게 지금 사실은 경영자들의 역할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딥시크 때문에 이제 그 뭐 굉장히 난리인데 딥시크의 양원평이라는 젊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감명 깊었어요. 우리는 어떤 혁신을 해서 성공을 하면 자기 거를 지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양원평이는 자기가 했던 혁신 성과를 오픈 소스로 내놨거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큰 스케일로 그만한 비전을 가지고 그거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정말 비전과 혁신 그것들을 갖고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뭐 이렇게 대기업 그룹에 이렇게 속한다 볼 수 있는데 말씀 중에 이제 재벌 2, 3세 분들은 대부분 이게 혁신에 좀 멀어지고 좀 편안한 거를 추구하고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주위에서 본 경험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의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어떤 환경이 좀 그럴 수 있는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정의하시는 거는 좀 약간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겠죠, 그죠? 결국은 대기업의 2세, 3세 경영자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그런 혁신을 대기업의 경영자 아니면 중견기업의 경영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업의 경영자들이 왜 사회 참여 잘 안 하고 정치적으로 그거 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뭐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비교를 해보면 되게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의 영향력이 기업에 대한 영향력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경영자들이 정치에 혹은 뭐 이런 사회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경을 우리나라 경영자들한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국민들도 그렇고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또 그 혁신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환경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의 규제 같은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2세, 3세 경영자가 다 안전추구형이고 그야말로 안락지대만 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혁신을 네. 했을 때 그 리턴이 자기한테 안 돌아오는 그런 환경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염승섭 대표 한 말씀 하시죠. 처음에 이제 우리 정치 쪽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 결국에는 리더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 정치든 아니면 기업이든 사회단체든지 간에 초반에 말씀 듣고 보면 과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리더가 나오는가에 대한 과연 합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는 형태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은 야, 이런 식이면은 한국에는 그 정치 쪽의 리더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정치 쪽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기업 내부에서든지 간에 과연 우리의 리더를 키워내거나 선발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그 시스템이나 분위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일단 인식부터 일단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논의 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완전히 지금 엉뚱한 사람이 뭐 CEO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암묵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관행 또는 평가가 됐건 보상이 됐건 이런 시스템 속에서 리더가 선출된다고 봐지거든요. 한 사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관계 다이나믹스가 그 조직이나 사람이 속한 정치 환경의 큰 관념이라 그럴까요? 그 다이내믹스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 여러 조직의 성장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어떤 한국의 정치의 어떤 그런 과정일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의문은 저는 조금씩 듭니다. 염 대표 얘기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나름대로 리더를 키우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은 이거야라고 딱 정의는 못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그 리더를 양성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음, 그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리더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네, 이제 정말 현재 알겠습니다. 바뀌는 시대 상황에 맞는 아주 혁신적이고 비즈너리한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는 조금 다른 이슈긴 예, 예,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었죠? 박상원 박사님 답변하시겠어요? 전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몽테스키오라는 사람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책이 법이 아니라 제목이 법의 이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대 정신이란 말은 그 18세기 말에 독일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전에 1748년에 나온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한 사회는 어느 한 부분만 끼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 하다못해 풍속, 시민의 어떤 덕성 이런 것까지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법의 문제를 따질 때도 그런 전체적인 관계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책의 주제입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이제 40년 가까워지고 있는데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한 세대 정도 때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게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위기를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모두 존경할 만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 뭐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도 뭐 카톨릭 그러면 어느 추기경 계셨고 뭐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지식인 그러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좌표나 뭐 방향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생각인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거나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게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합의해서 그분 정도면 우리 사회에 좀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 같은 걸 좀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정치는 지금은 누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더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뭐 수준이 이제 뭐 후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나올 거고 뭐 정당의 리더나 뭐 국회 수장도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도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리더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좀 가야 될 텐데 지금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되려면 어떤 리더가 필요하고 그런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조건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적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는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때야 되나, 특히나 고등교육의 최정점인 대학은 또 어떠해야 되나, 또 우리 사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소득과 직업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신뢰를 줄 만한 사람들의 의견은 또 어떻게 형성되나, 또 뭐 이제 시민운동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사회 긍정적인 기능을 좀 했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도 전과 달리 운동적인 형태의 뭐보다는 시민사회의 좀 문화적인 어떤 또는 도덕적인 기반을 형성하는데 좀 새로운 변화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고민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처음부터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위기를 겪으면서 어디는 그 역할을 대학에 주고 어디는 그 역할을 여러 싱크탱크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재단에 두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지역사회 조그마한 기숙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뭐 환경을 만들고 하다못해 뭐 노동조합에서도 과거처럼 투쟁 위주의 뭐만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위해서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역할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도 서로 배워가는 과정에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은 문화적인 어떤 전환의 문제 제기가 좀 이렇게 막 나와주고 실천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어른이 없네요. 어른, 그죠? 그 한 가지 코멘트 드릴게. 네. 지금 그때 정치 지도자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 지도자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의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민주 시민으로서의 훈련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백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것에서 개인주의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자치 활동이나 어려서부터 집단 토론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팀 스포츠라든지 어떤 공동체 훈련들, 역할극,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요소들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어려서부터의 그 민주 시민 의식, 민주 시민 교육,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호 박사 혹시 코멘트? 저는 산업적 측면에서만 간단히 언급하면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양질 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생산하는 위주다 보니까
수직적 리더십 위주로 발전을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형으로 삼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식 서비스 업 중심, 하이테크 업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기업들이, 그리고 그 기업의 그 리더들이 비전을 전파하면서 그런 데들이 주로 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가지고 그 답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리더십 문제를 접근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듣게 됐는데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 사회에서의 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자질보다는 우리 사회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우선 좀 관심을 갖고, 그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업은 기업으로서 그 인센티브가 있는지 성장하고 혁신하려는, 또 사회는 사회대로 어떤 시스템,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잠정적인 결론인데,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문국현 회장님 간단히 손 드셨어요? 예, 그 미국이 지난 160년 세계를 이끈 비결은 저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프론티어 스피릿 양대라고 보고, 그게 오늘날 창업 정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시스테매틱하게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의 성공이 아름답더라도 자랑스럽더라도 버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 내지는 또 프론티어 스피릿이 결합된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 이런 그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창업 국가를, 글로벌 창업 국가죠. 로컬 창업은 이미 30년 했으니까 글로벌 창업 국가를 선언하면 자동적으로 리더십들이 다 분야에서 다 나온다고 봅니다. 글로벌 창업 국가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좀 내세울 만한 슬로건 같습니다. 글로벌 창업 국가. 좀 전에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짐 콜린스의 그 빌투 라스트에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감명이 깊었었거든요. 그 리더 또는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그 건국 초기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 가지고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Great King Theory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를 이끌 사람이 돼야 되느냐, 누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기보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향후 계속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좋은 리더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나라 사회나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던지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미팅에서도 김효준 회장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독일 기업들은 우리 프로세스가 뭐가 문제야라고부터 먼저 들여다보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는 뭐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거, 프로세스적인 거,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또 그런 데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리더를 배출하는 시스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뭐 그걸로 오늘 잠정적인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